특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활동을 마무리했죠.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범할 때만 해도 과거 특검들처럼 요란하다가 결국 빈수레로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했는데 의원님도 그런 걱정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과거 특검들이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은 이제 조금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게 과거 특검 사건들은 일반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사를 한 상태에서 수사가 종료되고 특검으로 넘어왔었는데요. 예. 이번 사건은 일반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접수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나중에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수사를 시작한 상태에서 특검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수사를 할 만한 대상도 많았고 또 수사를 할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런 조건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설명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검찰은 초창기에 이제 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를 안 받았거든요. 그때 검사 2명 배치했다고 좀 처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형사 8부에 검사 2명을 초기에 배치했다가 나중에 3명으로 늘었고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최순실 씨 체포도 안 했고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재산 정리라든지 증거 인멸할 시간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 8부에 2명 배치했다는 게 검찰 출신이 보기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형사 8부에 배정하고 검사를 2명 배치했다는 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고 사실상 밖으로 얘기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검찰총장이 이 수사 안 해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게 정상적으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특수부로 바로 배정이 됐어야 되고요. 이만큼 큰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 특수부 부서 2개 내지 3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고 곧바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특수부가 아니라 일반 형사부로 배정이 됐고 그것도 검사 2명.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수사를 한 달 동안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초창기에는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전혀 완전 100% 없는 거죠. 사실 그때는 대통령도 살아있었고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도 살아있었으니까. 그렇죠. 저희도 우병우 씨가 아마 지금 기억해보면 10월 25일 정도 해서 아마 사직 퇴임 처리가 됐었는데 우병우 씨 사직한 이후부터 수사가 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사직 이전까지는 수사가 거의 안 굴러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 진행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못하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민정수석이. 그렇죠. 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병우 수석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사 진행이 못 되도록 이런저런 압력을 많이 넣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 검찰의 불과 6개월 전에 행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를 내놨는데 우선 특별히 칭찬해주고 싶은 검찰 출신으로서 이것은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대목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잘한 게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죠. 그게 그렇습니까? 김기춘, 조윤선 이분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버티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 상황 해석을 달리하는 어떤 멘트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갔죠, 사실상. 김기춘 실장 얘기에 따르면 그거는 이 김영한 수석이 자기 독자적으로 해석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기재해 놓은 것이지 자신들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회의 때 얘기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도 수사하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김기춘, 조윤선, 신동철, 김종덕 장관, 정관주 차관 구속된 사람만 해도 벌써
5명 구속이 됐으니까 예. 거의 그 점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 출신이니까 좀 보시는 게 다르군 하군요, 확실히. 예, 예. 일반인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저는 조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삼성이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과 권력의 크기가 강하다라고 이제 반증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영장을 이재용 씨에 대해서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각의 빌미를 제가 볼 땐 특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포커스를 잘못 잡아서. 아니요, 포커스는 잘 잡았는데 예. 문제는 영장 청구할 때 자세나 태도, 방법론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용 씨를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니 마니 하면서 고민을 한 5일 정도 하다가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5일 고민하는 동안에 대처를 그 했다. 전부터 삼성이 이제 여론전을 전면적으로 펼쳤죠. 그랬죠. 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삼성이 아작난다는 등 또는 대한민국 경제가 협박이죠. 등, 예, 그때 대국민 협박을 이 기존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시간을 벌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검이 5일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법원의 영장 판사로 하여금 이 기각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빌미를 준 측면이 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만 해도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삼성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이재용 씨 한 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재용 씨하고 최지성 씨, 박상진 씨 두 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의 전례를 본다면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 청구가 들어갔으면 실은 이재용 한 명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한 반절 이상은 구속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 분들도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영향권 안에 혹은 여론의 영향권 안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 사실은 판사 출신은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삼성의 영향권 그리고 삼성이 만들어낸 허구의 어떤 잘못된 여론의 영향권 안에 우리 사회 전부가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낸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적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료를 잘 보강했어도 혹은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영장 청구해서 또 기각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과거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10년을 끌어서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삼성이 우리 사회에 이 금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체계를 농락했던 과거 전례와 트라우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삼성에 대해서 얼만큼 두려움과 어떤 말 못할 어떤 공포감을 갖고 있는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데 대한 검찰 출신으로서의 우려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려 반 기대 반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전 국민의 여론도 검찰을 이번에는 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국회 내부에서도 지금 공수처 논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2의 독립된 검찰청을 만들자라는 부분이거든요. 특별수사에 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의 이제, 독점적인 기소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검찰은 이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 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 조직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뛸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기대 부분이고요. 우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우려 부분은 사실은 우병우 씨 수사도 지금 특검에 의해서도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우병우 씨를 제대로 수사하게 된다면 현재의 검찰 상층부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겠군요. 예. 예, 그래서 파견 검사들 내부에서도 우병우 씨 수사에 대해서는 느낌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 다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상관을 직접 수사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느 쪽 힘이 더 셀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병우 씨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 재벌 수사라든지 비선 진료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여죄 수사 요 두 가지가 각각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검찰 내부에 대한 사정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약하다, 동력이 약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기타 재벌 수사 또 비선 진료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이 관련해서 인지된 수사 이런 식의 제약을 했기 때문에 우병우 씨 관련 수사도 제약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 수뇌부하고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네. 검찰로 돌아가면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네. 검찰 수뇌부하고 관련 없는 개인 비리나 이런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서라도 수사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가능하기는 한데 예.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여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실은 우병우 씨라든지 검찰 수뇌부 수사를 맨 첫 번째 수사 대상 과제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삼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수사의 대상 서열이 밀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제 그 특검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 공소유지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지? 왜 자꾸 마지막 브리핑에서도 공소유지 하는 건가? 예. 공소유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특검 조사실 안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 또 그 안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진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서라든지 녹음 녹화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걸 이제 법정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나 증인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님이 저에 대해서 은근히 협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예. 최순실 씨 특검 조사받으러 가면서 여기는 민주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그런 행태들이나 이 국민을 속여먹는 이런 어떤 자세들이 법정에서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이 증거 자료가 올바르다라는 점을 특검의 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법정의 판사에게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죄 판결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사람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를 안 했던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면 예.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증거자료 제출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 본인이 공소유지까지 같이 하는 것이 유죄 입증에 훨씬 효과적이고 유리하죠. 그게 이제 공소유지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했는데 죄가 있다는 걸 끝까지 입증해내야 하는 게 이제 공소유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유죄지 특검이 아무리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 무죄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재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게 본인이 억울하게 기소를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보면. 혹은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든가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공소유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특검 팀이 해체되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 흩어져서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걸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특검이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이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특검법을 보면 특검의 이 본질적인 직무 범위 중에 하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가 해당된다라고 6조 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은 이 공소유지라고 하는 이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박영수 특검이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이 파견된 검사 중에 아마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네. 근데 이제 네. 보수도 제대로 책정돼 있지 않고 해서 개인적인 희생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저희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국가의 예비비에서 공소유지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는 시점까지 국가의 예비비에서 특검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국회 법사위에서 예산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사 기능만 종료가 됐고 특검은 어쨌든 법률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예. 공소유지 범위 내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특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에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활동을 마무리했죠.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범할 때만 해도 과거 특검들처럼 요란하다가 결국 빈수레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했는데 의원님도 그런 걱정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과거 특검들이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은 이제 조금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예.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게 과거 특검 사건들은 일반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사를 한 상태에서 수사가 종료되고 특검으로 넘어왔었는데요. 예. 이번 사건은 일반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접수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나중에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수사를 시작한 상태에서 특검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수사를 할 만한 대상도 많았고 또 수사를 할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런 조건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설명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일반 검찰은 초창기에 이제 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를 안 받았거든요. 그때 검사 2명 배치했다고 좀 처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형사 8부에 검사 2명을 초기에 배치했다가 나중에 3명으로 늘었고 예.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최순실 씨 체포도 안 했고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재산 정리라든지 증거 인멸할 시간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 8부에 2명 배치했다는 게 검찰 출신이 보기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형사 8부에 배정하고 검사를 2명 배치했다는 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고 사실상 밖으로 얘기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검찰총장이 이 수사 안에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게 정상적으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특수부로 바로 배정이 됐어야 되고요. 예. 이만큼 큰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 특수부 부서 2개 내지 3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고 곧바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특수부가 아니라 일반 형사부로 배정이 됐고 그것도 검사 2명.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수사를 한 달 동안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부분은 초창기에는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전혀 완전 100%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때는 대통령도 살아있었고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도 살아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저희도. 우병우 씨가 아마 지금 기억해보면 10월 25일 정도 해서 아마 사직 퇴임 처리가 됐었는데. 예.
우병우 씨 사직한 이후부터 수사가 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사직 이전까지는 수사가 거의 안 굴러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 진행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못하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민정수석. 그렇죠. 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병우 수석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수사 진행이 못 되도록 이런저런 압력을 많이 넣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 검찰의 불과 6개월 전에 행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를 내놨는데 우선 특별히 칭찬해주고 싶은 검찰 출신으로서 야, 이것은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대목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잘한 게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죠. 아, 그게 예. 그렇습니까? 김기춘, 조윤선 이분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버티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 상황 해석을 달리하는 어떤 멘트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갔죠, 사실상. 예. 예, 김기춘 실장 얘기에 따르면 그거는 이 김영한 수석이 자기 독자적으로 해석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기재해 놓은 것이지 자신들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회의 때 내용은 얘기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도 수사하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김기춘, 조윤선, 신동철, 김종덕 장관, 정관주 차관 구속된 사람만 해도 벌써 5명 구속이 됐으니까. 예. 거의 그 점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 출신이니까 좀 보시는 게 다르군 하군요, 확실히. 예, 예. 일반인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저는 조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삼성이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과 권력의 크기가 강하다라고 이제 반증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영장을 이재용 씨에 대해서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각의 빌미를 제가 볼 땐 특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포커스를 잘못 잡아서. 아니요, 포커스는 잘 잡았는데 네. 문제는 영장 청구할 때 자세나 태도, 방법론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용 씨를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니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한 5일 정도 하다가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5일 고민하는 동안에 대처를 그 전부터 삼성이 이제 여론전을 전면적으로 펼쳤죠.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삼성이 아작난다는 등 또는 대한민국 경제가 협박이죠. 등, 예, 그때 대국민 협박을 이 기존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시간을 벌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검이 5일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법원의 영장 판사로 하여금 이 기각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빌미를 준 측면이 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만 해도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삼성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이재용 씨 한 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재용 씨하고 최지성 씨, 박상진 씨 두 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의 전례를 본다면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 청구가 들어갔으면 실은 이재용 한 명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한 반절 이상은 구속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 분들도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영향권 안에 혹은 여론의 영향권 안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 사실은 판사 출신은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삼성의 영향권 그리고 삼성이 만들어낸 허구의 어떤 잘못된 여론의 영향권 안에 우리 사회 전부가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낸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적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료를 잘 보강했어도 혹은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영장 청구해서 또 기각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과거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10년을 끌어서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삼성이 우리 사회에 이 금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체계를 농락했던 과거 전례와 트라우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삼성에 대해서 얼만큼 두려움과 어떤 이 말 못할 어떤 공포감을 갖고 있는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다시 넘어가는 데 대한 검찰 출신으로서의 우려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려 반 기대 반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전 국민의 여론도 검찰을 이번에는 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국회 내부에서도 지금 공수처 논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2의 독립된 검찰청을 만들자라는 부분이거든요. 특별수사에 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의 이제, 독점적인 기소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검찰은 이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 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 조직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뛸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기대 부분이고요. 우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우려 부분은 사실은 우병우 씨 수사도 지금 특검에 의해서도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우병우 씨를 제대로 수사하게 된다면 현재의 검찰 상층부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겠군요. 예. 예, 그래서 파견 검사들 내부에서도 우병우 씨 수사에 대해서는 느낌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 다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상관을 직접 수사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느 쪽 힘이 더 셀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둘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병우 씨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 재벌 수사라든지 비선 진료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여죄 수사 요 두 가지가 각각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검찰 내부에 대한 사정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약하다, 동력이 약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기타 재벌 수사 또 비선 진료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이 관련해서 인지된 수사 이런 식의 제약을 했기 때문에 우병우 씨 관련 수사도 제약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 수뇌부하고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네. 검찰로 돌아가면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네. 검찰 수뇌부하고 관련 없는 개인 비리나 이런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서라도 수사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가능하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여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우병우 씨라든지 검찰 수뇌부 수사를 맨 첫 번째 수사 대상 과제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삼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대상 서열이 밀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제 그 특검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 공소유지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지? 왜 자꾸 마지막 브리핑에서도 공소유지 하는 건가? 예. 공소유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특검 조사실 안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 또 그 안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진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서라든지 녹음 녹화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걸 이제 법정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나 증인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님이 저에 대해서 은근히 협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예. 최순실 씨 특검 조사받으러 가면서 여기는 민주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그런 행태들이나 이 국민을 속여먹는 이런 어떤 자세들이 법정에서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이 증거 자료가 올바르다라는 점을 특검의 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법정의 판사에게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죄 판결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사람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사를 안 했던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면 예.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증거자료 제출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 본인이 공소유지까지 같이 하는 것이 유죄 입증에 훨씬 효과적이고 유리하죠. 그게 이제 공소유지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했는데 죄가 있다는 걸 끝까지 입증해내야 하는 게 이제 공소유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유죄지 특검이 아무리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 무죄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재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게 본인이 억울하게 기소를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보면. 혹은 뭐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담당 검사가 뭐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든가 이렇게 약해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공소유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특검 팀이 해체되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 흩어져서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걸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특검이 했던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이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특검법을 보면 특검의 이 본질적인 직무 범위 중에 하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가 해당된다라고 6조 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은 이 공소유지라고 하는 이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박영수 특검이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이 파견된 검사 중에 아마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네. 근데 이제 보수도 제대로 책정돼 있지 않고 해서 개인적인 희생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저희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국가의 예비비에서 공소유지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는 시점까지 국가의 예비비에서 특검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국회 법사위에서 예산 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사 기능만 종료가 됐고 특검은 어쨌든 법률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네. 공소유지 범위 내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특검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에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일종의 제2의 독립된 검찰청을 만들자라는 부분이거든요. 특별수사에 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의 이제, 독점적인 기소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검찰은 이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 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 조직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뛸 가능성도 있다. 그건 기대 부분이고요. 우려 부분은 예, 그런 부분. 우려 부분은 사실은 우병우 씨 수사도 지금 특검에 의해서도 제대로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우병우 씨를 제대로 수사하게 된다면 현재의 검찰 상층부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겠군요. 예. 예, 그래서 파견 검사들 내부에서도 우병우 씨 수사에 대해서는 느낌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 다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상관을 직접 수사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어느 쪽 힘이 더 셀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병우 씨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 재벌 수사라든지 비선 진료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여죄 수사 요 두 가지가 각각의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검찰 내부에 대한 사정 부분은 이러나 저러나 약하다, 동력이 약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기타 재벌 수사 또 비선 진료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은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특검법이 뭐 관련해서 인지된 수사 이런 식의 제약을 했기 때문에 우병우 씨 관련 수사도 제약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 수뇌부하고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네. 검찰로 돌아가면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네. 검찰 수뇌부하고 관련 없는 개인 비리나 이런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어서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가능하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여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실은 우병우 씨라든지 검찰 수뇌부 수사를 맨 첫 번째 수사 대상 과제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삼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수사의 대상 서열이 밀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제 그 뉴스를 특검 관련 뉴스를 듣다 보면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이 공소유지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지? 왜 자꾸 마지막 브리핑에서도 공소유지 하는 건가? 예. 공소유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한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특검 조사실 안에 협박이죠. 예, 그때 대국민 협박을 이 기존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시간을 벌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특검이 5일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법원의 영장 판사로 하여금 이 기각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빌미를 준 측면이 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만 해도 관련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 삼성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이재용 씨 한 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재용 씨하고 최지성 씨, 박상진 씨 두 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의 전례를 본다면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 청구가 들어갔으면 실은 이재용 한 명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한 반절 이상은 구속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하는 판사 분들도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영향권 안에 혹은 여론의 영향권 안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제 사실은 판사 출신은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삼성의 영향권 그리고 삼성이 만들어낸 허구의 어떤 잘못된 여론의 영향권 안에 우리 사회 전부가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낸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적적인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료를 잘 보강했어도 혹은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영장 청구해서 또 기각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버랜드 전원 사채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과거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10년을 끌어서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삼성이 우리 사회에 이 금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체계를 농락했던 과거 전례와 트라우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삼성에 대해서 얼만큼 두려움과 어떤 말 못할 어떤 공포감을 갖고 있는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다시 넘어가는 데 대한 검찰 출신으로서의 우려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려 반 기대 반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전 국민의 여론도 검찰을 이번에는 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국회 내부에서도 지금 공수처 논의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억해보면 10월 25일 정도 해서 아마 사직 퇴임 처리가 됐었는데
우병우 씨 사직한 이후부터 수사가 좀 굴러가기 시작했고요. 사직 이전까지는 수사가 거의 안 굴러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수사 진행 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못하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민정수석. 그렇죠. 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병우 수석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수사 진행이 못 되도록 이런저런 압력을 많이 넣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 검찰의 불과 6개월 전에 행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를 내놨는데 우선 특별히 칭찬해주고 싶은 검찰 출신으로서 야, 이것은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대목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가장 잘한 게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죠. 아, 그게 예. 그렇습니까? 김기춘, 조윤선 이분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버티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 상황 해석을 달리하는 어떤 멘트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갔죠, 사실상. 예. 예, 김기춘 실장 얘기에 따르면 그거는 이 김영한 수석이 자기 독자적으로 해석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기재해 놓은 것이지 자신들이 지시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회의 때 내용은 얘기된 내용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도 수사하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김기춘, 조윤선, 신동철, 김종덕 장관, 정관주 차관 구속된 사람만 해도 벌써 5명 구속이 됐으니까 예. 거의 그 점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 출신이니까 좀 보시는 게 다르군 하군요, 확실히. 예, 예. 일반인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저는 조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삼성이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과 권력의 크기가 강하다라고 이제 반증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영장을 이재용 씨에 대해서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각의 빌미를 제가 볼 땐 특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포커스를 잘못 잡아서. 아니요, 포커스는 잘 잡았는데 예. 문제는 영장 청구할 때 자세나 태도, 방법론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용 씨를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니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한 5일 정도 하다가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5일 고민하는 동안에 대처를 그 전부터 삼성이 이제 여론전을 전면적으로 펼쳤죠. 그랬죠. 예,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삼성이 아작난다는 등 또는 대한민국 경제가 해서 수집한 증거 자료 또 그 안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진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서라든지 녹음 녹화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걸 이제 법정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나 증인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님이 저에 대해서 은근히 협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예. 최순실 씨 특검 조사받으러 가면서 여기는 민주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그런 행태들이나 이 국민을 속여먹는 이런 어떤 자세들이 법정에서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이 증거 자료가 올바르다라는 점을 특검의 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법정의 판사에게 정확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죄 판결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사람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던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증거자료 제출을 하고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 본인이 공소유지까지 같이 하는 것이 유죄 입증에 훨씬 효과적이고 유리하죠. 그게 이제 공소유지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했는데 죄가 있다는 걸 끝까지 입증해내야 하는 게 이제 공소유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유죄지 특검이 아무리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나 무죄 받았으니까 억울하게 재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예,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게 본인이 억울하게 기소를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보면. 혹은 뭐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담당 검사가 뭐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든가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공소유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특검팀이 해체되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 흩어져서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걸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특검이 했던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이 전면적으로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특검법을 보면 특검의 이 본질적인 직무 범위 중에 하나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가 해당된다라고 6조 1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은 이 공소유지라고 하는 이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활동을 마무리했죠.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범할 때만 해도 과거 특검들처럼 요란하다가 결국 빈수레로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했는데 의원님도 그런 걱정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과거 특검들이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이번은 이제 조금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예. 특검이 수사를 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게 과거 특검 사건들은 일반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사를 한 상태에서 수사가 종료되고 특검으로 넘어왔었는데요. 예. 이번 사건은 일반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접수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나중에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수사를 시작한 상태에서 특검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수사를 할 만한 대상도 많았고 또 수사를 할 만한 여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런 조건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다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설명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일반 검찰은 초창기에 이제 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를 안 받았거든요. 그때 검사 2명 배치했다고 좀 처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형사 8부에 검사 2명을 초기에 배치했다가 나중에 3명으로 늘었고 예.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최순실 씨 체포도 안 했고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재산 정리라든지 증거 인멸할 시간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 8부에 2명 배치했다는 게 검찰 출신이 보기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건을 형사 8부에 배정하고 검사를 2명 배치했다는 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고 사실상 밖으로 얘기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검찰총장이 이 수사 안에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게 정상적으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특수부로 바로 배정이 됐어야 되고요. 예. 이만큼 큰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면 특수부 부서 2개 내지 3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고 곧바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특수부가 아니라 일반 형사부로 배정이 됐고 그것도 검사 2명.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수사를 한 달 동안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부분은 초창기에는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전혀 완전 100%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때는 대통령도 살아있었고 소위 이제 우병우 라인도 살아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저희도 우병우 씨가 아마